그리고 이제 머스크 알고리즘 투명화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야. 저도 영구정지보다 기간정지가 좋다고 봅니다. 저는 유튜브 등보다. 전 영구정지 당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저쪽에서 이 단테가 약간 단테가 약간 저쪽 3% 이쪽에서 약간 좌파쇼 쪽은 아닌데 그쪽 냄새가 좀 나잖아요. 3% 단테 그쪽은 좌파쇼는 아닌데 약간 좌파쇼적인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머스크가 인들아 이제 머스크 안 까잖아. 이제 며칠면 머스크 사기꾼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 저 머스크가 저 뭐야 맨날 까먹고 그런 성향이잖아요. 아스퍼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머스크에 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기차 테슬라 모르고 스페이스X 이런 거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인들에서 머스크를 안 까기로 했잖아. 인들아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머스크를 무조건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인들아가 머스크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들아는 그냥 머스크 좋아하기로 했고 그냥 중립이지만 호감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뉴욕타임즈는 왜 까냐 머스크를 이 주제하고 별개 상관없이 뭐 일각의 글로벌리스트 뭐 딥스 파시언론자들은 일론 머스크도 친중이지 뉴욕타임즈도 친중이고 걔네들 구분법 따르면 친중 이 세상에 친중 아닌 게 어딨어. 인드라도 친중이고 그지? 걔네들 관점에서는 일론 머스크도 친중이고 뉴욕타임즈도 친중인데 둘이서 싸우네. 걔네들 논리 딥스 파시언론자들의 어떤 논리는 하나도 안 맞죠. 자, 이들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트럼프와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딥스 음모론자들이 제일 열심히 좋아하는 기업인이 머스크예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뉴욕타임즈 입장에서 우려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인들아 볼 땐 머스크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머스크로 인해서 그 딥스 음모론자들이 날뛸까봐 그게 염려스러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뉴욕타임즈 입장도 이해한다. 그래서 이 머스크와 뉴욕타임즈 이 간의 대결에 대해서는 인들아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당연히 딥스 파시언론을 경계하는 건 너무나도 타당한 거죠. 인류의 해악스러운 파시스트 세력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한편으로 약간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저쪽은 우익파시오라면 역사적으로 이쪽에 좌익파시오들 우익파시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좌익파시오에 대한 단속이 좀 돼야 된다. 우익파시오만큼이나 조던 피터슨 말대로 우익파시오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그렇게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러나 좌익파시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거죠. 체게바라를 영웅으로 만들고 체게바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시키고 문화 대쿠데타를 저지른 문화 대학살을 저지른 모택동 체게바라 인간도살자 레닌 트로츠키 같은 인간도살자들 스탈린만 비난하지 레닌 트로츠키 이따위 인간 쓰레기 좌익파시오 인간 학살자들에 대한 역사적 얘기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인터넷에서는 레닌과 트로츠키와 모택동 체게바라 찬양에만 그런 동영상만 깔려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은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학교에서 무솔리나 히틀러 찬양하는 교과서에 명령이 그렇게 있고 인터넷에서 찬양하고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어떤
학살을 저질렀는지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무솔리나 히틀러는. 그런데 왜 레닌과 트로츠키와 체게바라가 저진 학살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머스크가 에 대해서 인도는 중립을 지키겠다. 뉴욕타임즈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가 강달러죠. 99.5를 넘었으면 강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강달러 국면은 언제까지 가겠냐?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예, 내년까지 간다. 일로연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내년까지 강달러 간다. 예, 고금리 강달러 그래 갑니다. 한 2년 시작했으니까 한 2년은 가야지. 예, 그래서 이르면 내년 초까지. 예, 내년 초. 내년 2023년 6월 2분기까지. 6월까지. 그러니까 7월 전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 하반기부터 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월스트리트저널이 JP모건이 좋은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땐 JP모건이 그 투자할 때 증시에 투자할 때는 JP모건이 그냥 양아치지만 투자부고 리서치부의 JP모건은 상당히 정확한 면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면에서 JP모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오른다 그렇게 얘기한 게 상당히 인들아 볼 때 객관적이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빠르게 올리고 일찍 종료한다. 이게 한국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작은 시장이잖아요. 금융시장 면에서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 반응을 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렇게 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 국유보는 실험을 하거든요. 사회적 실험. 한국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금리 인상하고 또 상황 보고 미국도 연준도 금리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끝내면 그게 한국이 내년 1분기까지라고 딱 정한 건 아닌데 인들아 딱 직감상 JP모건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금리 인상 한국은행장은 국유본이 직접 임명하죠.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 시기고 1분기 이후에는 끝낸다. 내년 3월까지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쭉 그냥 동결 인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 기간 그냥 그 금리 그대로 간다 이거죠. 쭉 그렇게 갈 걸로 본다면은 연준은 빠르면 6월 조금 늦으면 9월 뭐 이렇게 임금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드라 강조했죠. 지금 연준 국유본의 입장은 빨리 올려가지고 금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서서히 올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빨리 올리고 약간의 충격을 준 다음에 일정한 시점을 가져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좀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2025년 4년 뒤가 어디죠? 2024년 그때 이제 미국 대선이니까 그때 이제 양적 완화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게 인들아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5에서 99.5 사이는 정상 구간, 지금은 강달러 구간 참고하시고
그다음 루블, 약간의 여전히 안정화 추세죠. 보시면 되고, 푸틴을 좀 지금 대체자를 못 구해가지고 루블이 이제 안정화된 겁니다. 대체자를 구하는 중이에요, 푸틴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다음 유가는 다시 100달러를 넘었는데 연평균 올해 평균 100달러 미치길 바래요. 유가는 99.9달러 이 정도로. 유가는 높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유가하고 관련돼 가지고 아까 화랑님 질문에 한다면, 그때 70년대에 그렇게 인구 폭발, 이게 멜더스 약간 영향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발언이다. 당시에 70년대에는 인드라 강조했듯이 유가가 폭등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유가는 항상 두 가지에 시달렸어요. 지구상에 석유가 무한정 있다라는 그러한 썰과, 다른 한편 석유가 금방 고갈될 것이다 라는 논가. 그러니까 석유가 무한정이 있다 그러면은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똥값이 되겠죠. 공기처럼이나 물이나 공기처럼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고 여기면, 반면에 70년대 말에 전세계 기름은 다 고갈될 것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폭등하겠죠. 그런데 도움이 주게 멜더스 이론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서, 멜더스 트랩이란 게 있잖아요, 경제학에. 뭐냐면은 식량은 일정한데 에너지와 사람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뭐 멜더스 얘기를 막 썰풀면 유가 폭등하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 분위기를 해줘야 되니까 인구 감소해야겠다 이렇게 헛소리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국유본이 강조하는 게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쓰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인구 감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구보 입장에서. 70년대 당시에는 국유본이 필요하니까 산화 제한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애새끼 좀 그만 낳고, 우리 식량 생산 열심히 하고 에너지 아껴 쓰고 그러자. 석유가 고갈될지 모르니까. 아셨죠?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스 음모론자 애들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 70년대 그 음모론 갖고 아직까지 우리가 먹고 세계 최고의 음모론자가 딱 감별하잖아요. 인구 감소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하면 이 석유 텍사스 선물 시장의 60%를 장악한 게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는 저런 얘기 좋아해. 인구 감소론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인구 감소론 주장하면 유가가 오르거든. 골드만삭스가 좋아하는 건 뭐 금시장이 금값이 좀 오르고 유가가 오르는 거. 그럼 골드만삭스 위상이 좀 커지거든요. 짭짤해지거든.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시장이 커지니까 좋은 거죠.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구 감소론에 찬성하죠, 쟤네들. 그래야지 유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골드만 애들은 친중 전략을 얘기한 게, 말하자면 차이메리카 이 개념 만든 것도 골드만삭스고, 브릭스 개념을 만든 것도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는 국유본 귀족들 분류로 치면, 인들 아직까지 그 귀족들을 분류하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골드만삭스는 야당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야당이에요.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의 주장이 야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말하자면은 꼭 야당은 아니지. 골드만삭스가 은근히 골드만삭스가 중국, 러시아 편들면서 약간의 그런 떡밥,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러시아나 중국 편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너 그냥 그쪽에서 지지하는 척해.
그분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드라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골드만삭스의 유가 리포트만 신뢰하고요.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인드라가 장담할게요. 골드만삭스의 유가 리포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머지 리포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리감을 일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워스트저널 미 인플레가 정점 가능성에도 연준금리 계속 올릴 것, 올려야죠. 계속 빨리 올려가지고 인드라 얘기했죠.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예를 들면 10년물 금리,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인드라 볼 때 정점에 도달했어요. 이미 국채금리, 미국 연준 국채금리도 인드라 볼 때 정점에 도달했고, 지금 10년물은 오버슈팅한다. 2.5 정도가 인드라 볼 때는 뭐 딱 그 수치가 있는데 뭐죠? 중립금리? 중립금리에 이미 다 도달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확히 중립금리 그 공식이 있는데 그건 그 그래프를 봐야 되겠지만 인드라의 어떤 감각으로는 이미 저 미국 국채 금리나 이런 저 실질적인 금리들은 이미 중립금리에 도달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왔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인데, 문제는 연준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린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올릴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빠르게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어떠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일부에서는 총선 전에 뭐 이렇게 총선 전에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얘기했죠.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호태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질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죠. 저 각부토님, 그 멜더스 트랩, 식량은 산술적, 인구는 기하급수죠. 인드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다익선. 인구는 200억, 1000억 대도 좋다. 그 1000억 되면 인류는 더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말씀드렸고 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이제 2년물이 중요한데 2년물 채권 수익률이 약간 정점에 도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이거 보시면 되나요? 중립금리에 도달한 걸로 저는 일단은 간주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3개월물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5월달에 금리 인상한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 금리, 지금 이 3개월물이 한국의 저 대출금리인 CP, 양도성 예금증서 CP, 이게 지금 대출금리 결정하잖아요. 거기 이 CP에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의 3개월 이 국채인데, 이 3개월짜리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게 5월달에 금리 인상될 걸로 확실하니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엔비디아도 마치 비트코인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월별 전망은 계속 이제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올릴 때 이제 한 100에서 올랐다 치고 꼭대기가 300이라면 중간이 200. 그래서 거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바닥 시세인데,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꺾인다 이거죠. 200 밑으로 떨어뜨리는 모양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52주 변동폭이 134까지 있었잖아요. 2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글 알파벳은 선전하고 있죠. 52주 보면 2193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절반이 2500에서 있는데, 알파벳을
근데 인공지능 그걸 예? 저 양자산업 쪽을 떼어나가가지고 장기적 전망에서 주가는 장기 주가는 돼서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곽재선 KG그룹, 그래서 이 김승현이 이런 영업적인 마인드에서 지난번에 잘 얘기했다고 했죠. 이것도 한번 쌍용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친구가 분석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재선이 그래도 이런 이상한 애들 보단 낫다. 이 주가 작전 세력용으로 쌍용 이렇게 건드리는 이런 에디슨이나 쌍방울이나 SM이나 이런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곽재선이 대전 출신으로서 뭔가 충청의 아들 성렬형하고 연관이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바연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정신, 지난 방송에서 시대정신 잘 얘기해서 인드라가 딱히 안 얘기했습니다. 해체에 관한 오해들, 해체 인드라가 파괴공학, 보통 해체하면은 토목 건축에서 건물 붕괴시키는 거로 오해하는데, 인드라의 독특한 해체로는 아니다. 파괴공학.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말하자면 기계에 대한 의술이다, 의학이다. 해체론이라는 그런 걸로 파괴공학이다시 해체론도 기존의 철학이 수명이 있다면 그 철학을 온전히 늘려주자. 마찬가지로 이분법이 있다면 이분법에 대한 온전한 수명을 누리게 하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주의가 있다. 그럼 사회주의에 대한 온전한 수명이 있다면 그 수명만큼 누리게 하자는 게 데리다 입장이고, 자본주의 수명,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의 수명이 있다면 그 수명만큼 온전하게 누리게 하자. 뭐 이런 거죠. 이 신께서 인더라더러 몇 살까지 살라 이렇게 했으면 거기 안에 그만큼 살게끔 본인이 실수하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게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이 주신 그 어떤 수명을 인간이 함부로 써가지고 자살하거나 몸을 혹사시켜서 병들어 죽거나 하지 말고 신이 주신 이 육체를 잘 건강하게 해서 자기 수명대로 살자는 게 해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시장님이 잘 얘기했고요.